미술이 쉬워지는 시간, 파란깃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작품은 사모트라케의 나에게 달린 빅토리라는 작품입니다. 작품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모트라케라는 작은 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후대에서 작품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여신 니케로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고요. 영어로는 나이키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라고 불립니다. 영어 단어 빅토리가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니케 조각상은 1863년 사모트라케라는 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영사와 아마추어 고고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 당시에 100여 개 이상의 조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머리 부분하고 팔 부분은 그 이후에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 발굴 작업을 계속 하다가 1950년경에 한쪽 선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니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아테네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를 수호하는 여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신전입니다.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데 아테나의 모습이 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스 신화에는 아테나가 제우스의 머리를 깨고 창과 방패를 들고 완전히 무장한 상태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주로 표현이 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창을 든 모습은 맞는데 한쪽 손에 뭔가 다른 걸 들고 있습니다. 이 한쪽 손에 들고 있는 작은 것이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날 때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날아올라서 이제 전쟁이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니케 조각상은 발견 당시에도 100여 개 이상으로 조각이 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 굉장히 많은 공이 들었습니다. 루브르에서도 고고하게 승리다 라고 자부할 정도로 루브르가 아주 자랑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니케 조각상은 1879년 최초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발굴하고 난 다음에 하체 부위만 복원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작품입니다. 작품 제작 연도는 BC 190년경으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니케 조각상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작품인데요. 위쪽에 이 동상 부분만 2m 44cm 정도 되고 이 밑에 받침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받침 부분까지 합하면 총 높이 3m 28cm 정도의 굉장히 거대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후대에 추가로 복원된 부분입니다. 오른쪽 날개는 더 이상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로 작업이 된 부분입니다. 복원할 당시에 찾지 못한 오른쪽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원 기술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왼쪽 날개와 정확하게 오른쪽 날개가 대칭이라는 것을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와서 왼쪽 날개 본을 떠서 오른쪽 날개를 추가로 작업을 했습니다. 복원 작업을 할 때 국제적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협의회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여서 국제적인 기준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복원 작업을 할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따라서 작업을 하자라고 헌장을 하나 발표하는데 그게 베네치아 헌장입니다. 베네치아 헌장을 제가 읽어봤는데 워낙 원론적인 내용이라서 특별히 소개시켜 드릴 것은 없는데 요 한 가지 요 조항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추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멈춰라. 그러니까 복원 작업을 하다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면 그 지점에서는 추가로 작업을 하지 말고 멈춰라. 이 말이고요. 추가로 작업할 것이 있다면 건축물과는 구분되게 하고 현대의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물의 추가적인 훼손이나 혹은 안전조치를 위해서 추가로 굳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기존의 유물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현대에 만들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현대에 만들었다고 도장을 찍어라 라고 만든 조항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지 못한 니케의 조각상의 얼굴과 팔 부분을 만약에 후대에서 복원을 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만든 CG입니다. 보기에도 조금 어색해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에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니케 조각상의 이 오른쪽 추가로 복원한 이 오른쪽 날개는 일부러 왼쪽 날개보다 조금 더 정교함이 떨어지게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네치아 헌장에 따르면 현대에 추가로 작업을 한다면 기존의
유물과는 반드시 구별되게 작업하라. 그 기준을 충실히 따른 거죠. 일부러 오른쪽 날개는 기존의 유물의 왼쪽 날개보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게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대체 니케 조각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니케 조각상을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 부분하고 밑에 받침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각 부분은 파로스 섬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받침대 부분은 로도스 섬에서 가져온 것으로 확인이 또 됐습니다. 파로스 섬에서 나는 대리석이 굉장히 질이 좋은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비행기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이 먼 곳까지 대리석을 가지고 와서 니케 조각상을 만든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니케 조각상을 로도스 섬이라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무트라케 섬까지 다시 또 옮깁니다. 비행기로도 또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 먼 거리를 도대체 왜 옮겼을까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니케 조각상을 옮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렌다는 알렉산더 대왕 시절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가 동쪽으로 동방 원정을 떠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해서요, 중동의 페르시아, 멀리는 인도 북부까지 이 광활한 대륙을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광활한 대륙을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 갑자기 32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하고 나니까 마케도니아 제국이 분열을 하기 시작하죠. 마케도니아 제국이 세 제국으로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제국이 셀루코스 왕국입니다. 셀루코스 왕국과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주변의 나라들은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서로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전을 많이 벌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이 에게해를 차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모트라케라는 이 작은 섬을 전초기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로마가 한참 신흥강국으로 세력을 넓혀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결국은 지금 이 셀레코스 왕국이 지금의 터키죠. 로마는 터키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만들고 동로마 시대를 열어갑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현재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입니다. 로마는 동로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나 셀레우코스 왕국과 한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셀레우코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와 셀레우코스 왕국은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서로 전쟁 준비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로도스가 손을 번쩍 듭니다. 로마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제가 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로도스는 당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셀레우코스 왕국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신흥왕국인 로마의 편을 들 것인가. 작은 도시국가인 로도스는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도스는 로마를 선택했고요. 로마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에게해에 가서 셀레우코스와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로도스가 굳이 싸우겠다고 하니 말릴 이유가 없고 로마는 좋다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로도스와 셀레우코스 왕국의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로도스는 작은 섬나라 도시국가입니다. 셀레우코스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됩니다. 도대체 로도스는 뭘 믿고 이 셀레우코스와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까? 당시 로도스는 선박 제조나 항해 그리고 해상 전투에 있어서 에게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도스가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 이 해상 전투에서는 굉장한 에게에서 강국이었는데요. 당시 셀레우코스 황제가 안티오코스 3세였습니다. 로도스와 셀레우코스는 이 에게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사모트라케 섬으로 가서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 이 전쟁에서 셀레우코스는 대참패를 하고 맙니다. 셀레우코스는 이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에게에서 해상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덕분에 로마는 에게로 쉽게 들어와서 셀레우코스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요. 셀레우코스는 결국 나중에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까지 전락을 하게 됩니다. 로도스는 이 사모트라케 섬에서 이긴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의 여신 니케를 제작해서 사모트라케 섬까지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가능성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도 추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니케는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하는 조각상 중에 하나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헬레니즘 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동방원정을 떠나면서 이룩한 광활한 제국, 이 헬레니즘 제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된 그리스 문화가 동양의 문화와 만나면서 태어난 새로운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마치 그리스 사람처럼 말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미술은 고대 그리스 미술과는 또 차별화된 특징을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이 신과 영혼 그리고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헬레니즘 미술은 인간의 감정과 현실적인 생동감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 두 작품이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고대 그리스 미술 자체가 신체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 미술은 이집트 미술을 차용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두 작품이 바로 이집트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세를 보시면 이게 전체 차렷 자세 아닙니까? 보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보이고 또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스도 처음에는 이 이집트 미술을 차용해서 이렇게 조각품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는 작품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에 변화를 주는 거죠. 우선 자세가 이렇게 전체 차렷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연출이 됩니다. 이 시기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콘트라포스토 자세인데요. 이 모델의 워킹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자세죠. 모델이 런웨이를 걷고 와서 마지막에 관객들 앞에서 이 자세를 취합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살짝 굽혀서 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줘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런웨이를 걸어와서 관객들 앞에서 전체 차렷 자세로 있으면 관객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경직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가 이러한 자세를 주로 차용했죠. 이 두 조각품도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나머지 한쪽 다리는 살짝 굽히고 몸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선도 아까 이집트 미술처럼 정면을 보지 않고 시선도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 미술에 반해서 동양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만난 헬레니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격정적인 감정 그리고 현장의 생동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뱀과 맞서 싸우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동작 자체가 굉장히 격렬하고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강력한 인상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런 니케의 조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지금 뱀머리에 살짝 내려앉아 있는 살짝 착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표현한 겁니다. 날개를 뒤로 한껏 젖히고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뱀머리에 내려앉는 그 순간을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 바로 니케입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과 현실의 생동감과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로 집중했던 이런 헬레니즘 미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은 그 광활한 대지를 점령하면서도 정복자로 군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같이 온 군사들이 정복지에서 정착을 하고 싶어하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고 하죠. 인도 북부에서 나온 불상입니다. 보시면 그리스 옷을 입고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쳐져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니케의 조각상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하는 일이 작품을 설명하는 일도 하지만은 작품 배치를 통해서 미술관 전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니케의 조각상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큐레이터가 또 고심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한 것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 니케 조각상의 위치를 보시면 여기 위쪽에 채광창이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채광창이 있고요. 햇빛의 강도에 따라서 니케 조각상에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때로는 엄숙한 분위기, 또 때로는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마치 승리의 여신 니케가 루브르에 날아와서 루브르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배치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밑에서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입을 쩍 벌리고 한참을 쳐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티칸에 가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고 정말 입을 쫙 벌리면서 한참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고요. 이 파리 루브르에 와서 이 니케 조각상을 보고 정말 역시 나간 채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작품이 정말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니케 조각상은 지금 뱃머리에 살짝 내려앉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투한 뱃머리에 내려앉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했음을 알려주는 바로 그 순간을 표현한 것인데요. 날개를 한껏 뒤로 젖혀서 이제 막 착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꽃깃이 뒤로 이렇게 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쪽 발로는 이미 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다리에는 한껏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새가 바닥에 착지하는 바로 그 순간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 니케 조각상을 만들었던 분이 굉장히 새들이 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연구했다는 생각도 또 듭니다. 지금 이 니케 조각상 밑에 있는 이 받침대가 바로 전투 중인 전함의 뱃머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투함이 정확히 같은 건 아니지만 바로 이 전투함 뱃머리에 내려앉은 모습이죠.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니케 조각상이 날아와서 전투함의 뱃머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 조각상을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저는 가까이 가서 세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여러 겹의 천이 겹쳐져서 바람에 흩날리는 느낌, 그리고 한 겹의 얇은 천이 바람에 하늘하늘거리는 느낌, 그리고 그 한 겹의 얇은 천이 바닷물에 적셔져서 맨살에 몸에 살짝 달라붙어 있는 느낌, 저는 그런 세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게 분명히 동상인 줄은, 조각품인 줄은 알겠는데 마치 살아 움직일 듯한 그런 느낌이, 정말 저는 그런 느낌을 그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정도의 느낌밖에 나지 않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거보다는 몇 배로 훨씬 더 실감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조각품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반드시 루브르에 한번 가셔서 승리의 여신 니케 조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사모트라케의 날개 달린 빅토리, 루브르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